정윤관 대표님, 이지훈 대표님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지훈 대표님이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사실 1시간 강의하면 원래 100만 원 이상 받으실 건데, 제가 이제 친구하니까 서로 내가 재산은 재능 기부하고 아파트는 저한테 재능 기부를 해주세요 했더니 흔쾌히 강의를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회비가 원래 받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박수가 만약에 작으면 아마 집에 가실 수도 있거든요.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약간 좀 썰렁하긴 한데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세미나라서 50분 강의라 뭐 아주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 사실 요새 조금 어려움들이 조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기업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들도 근로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이 있으실 때 여러 가지 자본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내 노후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 이제 투자 스토리들을 좀 들려드리는 위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투자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지금 부동산을 너무 많이 규제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접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전 투자 스토리 위주로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떤 식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강의 좀 진행할 거고요. 처음에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혹시 제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오, 있으시네요? 저요. 당연히 읽어보셨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제가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제 책이 작년에 꽤 많이 팔렸거든요. 이제 재작년인데, 재작년에 나오긴 했는데, 보통 가면은 제 책 읽어보신 분 그러면은 한 20-30% 이렇게 읽어보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데서 또 강의를 하면은 또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계시긴 계시네요, 한 분. 네. 네, 저는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회 아파트 땡땡채를 샀다의 저자이고요. 작년에 2018년도 경제경영 5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현재 7세까지 발행을 해서 처음 낸 책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간 책이거든요. 근데 제목이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투기꾼 같은 냄새가 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출판사에서 너는 이제 처음 책을 내니까 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제목이 필요하다 해서 아주 강권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제목을 짓게 됐는데, 리뷰들을 찾아보시면 되게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다, 임대사업 바이블이다, 제목은 자극적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고급지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아름아름으로 좀 많이 팔려 나간 것 같고요. 책도 쓰고 있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고, 강남구청이나 경기도구청이나 학교나, 카페, 부동산 카페에서 지금,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 전문 강사를 지금 활약하고 있고요. 다음이나, 국토메일이나 이런 매체에도 이제 칼럼도 기고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한경금융에서 이제 부동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중개법인을 또 새로 내가지고 중개법인도 대표로도 좀 활약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소개를 먼저 드렸고, 일단은 지금 혹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 하고 있는데 뭐를? 네, 그냥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공무원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하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투자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대부분 시시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 안 하고 부자가 되긴 조금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2005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한 게, 사실 제 노후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소득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소득 갖고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아이 예체능 시키고 하고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제 노후가 도저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에 아주 최적화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OECD 자료인데, 자가 보유 비율이라고 해서,
그 집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6.8%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구주택 총조사가 1980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죠. 뭐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출 해가지고 되게 저금리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가 이제 최종 조사인데, 1980년 처음에 주택 총조사를 시작을 할 때 58.8%였었거든요. 자가보유 비율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근데 현재가 아니라 2015년도에는 56.8%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도 우리나라는 집을 많이 안 사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만 사고 안 사는 사람은 집을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주택자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집을 안 살까요? 왜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질까봐? 그리고 또 집을 왜 안 사요? 주변에 집 안 사고 그냥 새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안 사요? 일본처럼 된다고 안 산다고.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까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많이, 부정적인 이유들을 대긴 하는데, 사실은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청년들한테도 이제 멘토링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어떤 단계를 가려고 하면은 소비를 통제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지 그게 투자로 이어지는 건데, SNS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올려야 되고, 여행 다니는 것도 올려야 되고, 1년에 한두 번 여행 못 가면, 해외여행 못 가면 우리 루저잖아요, 루저.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비가 너무 미덕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실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돈을 살 돈을.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도 자가보유 비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은 임대, 반은 자가보유 비율, 요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임대 사업에도 굉장히 최적화된 나라라는 거를 이제 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체별 이제 임대 비중을 보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임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대부분이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은 개인이 임대 사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대 사업에 굉장히 최적화된 나라라는 거를 그래프 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임대가구 공급 비중을 보더라도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올라갈수록 임대업에 종사하는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표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에 굉장히 최적화된 나라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얘기가 좀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좋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나아질 것 같으세요? 지금 현금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네네. 이제 바닥치고 너무 바닥이니까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도 사실은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언제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도 과거의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은 자산 증식의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수단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융이 될 수 있는데, 두 개를 완벽하게 자산 배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은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뭐가 올라갈까요? 금리가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실물 경기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웬만한 것들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달러가 올라가요. 달러.
그러니까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어떤 금융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달러에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살짝 짚고 넘어가면 이미 이제 기준금리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고 미국이 1.5%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자본들이 미국으로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도 그 장단기 그 채권 금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앞으로 향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하는 경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과 이제 근접하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시장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보다 오히려 높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표가 역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근접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다가 역전이 됐다가 근접해 있다가 역전이 됐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금융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도래될 수 있다라는 것들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그 PMI 지수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그 JP모건 자료인데 PMI 지수는 이제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고 보고 50 이하면은 조금 안 좋아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가 그 선진국이고요. 여기 밑에가 그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근래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이 좋은 거고요. 빨간색이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색깔이 신흥국이 좋나요? 선진국이 좋나요? 선진국이 좋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선진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때고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정확한 경제 지표라는 예시는 이 그리스가 2011년도에 경제 위기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유럽과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도 이미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리스 경기가 앞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미리 예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에 가장 좀 함축적으로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흥국의 경기보다는 선진국의 경기가 더 좋다라는 거 또 이런 이제 표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은 IMF 때 한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번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2007년도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번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올라가는 게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 금융, 그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20원이거든요. 근데 IMF 때는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2,000원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IMF 때는 약 한 1,600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00원, 1,7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시더라도 달러에도 자산 배분해서 위기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리스크를 좀 해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실제 이제 저의 실전 투자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그냥 8년 동안 종잣돈을 그냥 열심히 모았어요. 사실은 종잣돈이 있어야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무슨 투자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뭐 토지도 공부해보고 그다음에 뭐 상가도 좀 공부해보고 뭐 아파트도 공부해보고 뭐 주식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난 책이 우영달 씨가 쓴 나는 부동산 경매로 17억 벌었다 이 책이에요. 혹시 이 책 아시는 분 계세요? 사실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수도권과 서울에 수도권과 서울에
빌라를 낙찰을 받게 되면 20% 30% 깎아주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인천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될 때 30% 깎아주고 2회 유찰될 때 30% 깎아주니까 예를 들면 1억짜리 빌라를 3차에 낙찰을 받게 되면 49%의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낙찰을 받아서 세를 놓게 되면 투자 자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재건축 재개발로 편입이 되면 대박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걸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그 종잣돈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딱 읽는 순간 제가 딱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딱 들었고 앉은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고 바로 경매 강의를 신청을 했거든요. 와 이거 하면 부동산이 50% 이상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있겠죠. 아니 여기 세미나가 장소들도 좀 그렇고 표정들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좀 웃어주세요. 좀 웃어주세요. 네. 이 경매라는 거는 사실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순간 아 나는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벌겠다. 이거 하면 내 인생이 3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무조건 EBS 경매 강의를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듣고 여동생하고 같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틀린 거 있을까봐 같이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대법원, 리치 옵션, 지지 옵션을 다 뒤져가지고 제가 그때도 지금 현재는 이제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얘는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로 편입이 되면 대박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미 그 재건축 재개발 공람 예정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번도를 만들어서 사가지고 만들었고 그 대법원, 지지옥션, 리치옥션을 다 뒤져가지고 그 집안 안에 물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차까지 유찰이 되면 무조건 낙찰을 받았어요. 무조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로 편입이 됐겠죠. 그럼 거기에 또 프리미엄이 낙찰가도 워낙 싸게 샀는데 또 프리미엄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1차적으로 제가 부동산 종잣돈을 늘리게 된 계기거든요. 보통 이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다 우와 막 이러는데 정말요? 막 이러는데 와 진짜 반응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종잣돈이 그때 이제 매도한 것도 있고 현재까지 보유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1차적으로 종잣돈을 늘리게 된 계기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도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초 경매 강의만 들어도 한 집에 한 세대가 들어있는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권리 분석이 굉장히 쉽고요. 여기 더 리치 옥션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무료 경매 사이트예요. 여기 무조건 가입하세요. 여기 가입하시면 웬만한 권리 분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얘를 낙찰 받았을 때 나머지 권리들이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경매를 좀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일산에 1억 5천짜리 빌라가 있어요. 걔가 1회가 유찰이 되면 1억 500이 돼요. 30%를 깎아주니까. 근데 보통 역세권에 신축 빌라인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걔를 1억 500인데 보통은 낙찰가가 한 1억 1000에서 1억 2천 정도면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3차까지는 안 내려가고 괜찮은 거 보통 2차에서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1억 5천짜리가 1억 500이 됐는데 1억 1000에 낙찰을 받아서 걔를 전세를 1억 1000에 놓으면 투자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거는 무피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세권의 신축 빌라들은 전세가율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걔를 1억 1000에 낙찰을 받아도 전세를 1억 2천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해요. 걔는 투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걔는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님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자금이 쫄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금이 쫄리시는 분들은 이 투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플러스 피 투자를 이런 것들은 그 수도권에 널리고 널렸어요.
플러스피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렸거든요. 그러면 걔를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빌라를 하나, 둘, 세 개를 낙찰을 받았어. 세 개를 천을 남겼어. 그러면 내 종잣돈 3천만 원이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 되죠. 그쵸? 그럼 그 6천만 원으로 계속 빌라 투자예요? 그건 아니고, 처음에 종잣돈을 늘릴 때만 빌라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빌라는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1억 5천짜리인데 1억 2천에 샀잖아요. 1억 5천에 팔면 빌라는 잘 안 팔리겠죠. 1억 5천짜리인데 1억 1천에 사서 1억 2천에 전세를 놓은 거니까 팔 때는 그냥 1억 3천에 파는 거야. 나는 1억 5천짜리인데 1억 3천에 파는 거니까 2천에 또 양도 차익이 생기겠죠. 1억 1천에 샀으니까 1억 2천에 전세 맞췄으니까 또 1,0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한 빌라당 2천 정도로 그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소액으로 종잣돈을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과거처럼 그 경매가 지금 이제 경매 시장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빌라가 많기 때문에 1년만 열심히 하면 세 채는 누구나 다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피나 모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했을 때 충분히 종잣돈을 늘릴 수 있는 투자가 되니까, 지금 자금이 조금 여유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투자에 하시는 게 맞아요. 경매 투자. 경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일단 편견부터 버리세요. 저도 했고 제 여동생도 했으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 기초 경매 강의만 들어도 권리 분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렵다는 생각 자체만 버리시면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재도 접목이 되는 투자니까 경매도 관심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이제 빌라를 이제 한 수십 채를 낙찰 받아보고 팔아보고 현재까지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시해진 거예요, 이제 빌라 투자가. 그래서 이제 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도 이제 월세 받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가인데 8차선 대로가 인접해 있었고, 마사에도 있었고, 시청도 있었고, 하여튼 위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많이 보러 다녔는데, 뭐, 회사 보유분, 할인 분양,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이제 부동산 이제 알아봤어요. 회사 보유분, 할인 분양이 뭐예요? 하나가 남아서, 회사 보유분은 맞는데, 할인 분양하는 거는 맞는데, 회사 보유분은 그냥 하는 말이고, 그냥 하나 남아서 그냥 조금만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근데 다른 데들은 거의 대부분 임대가 맞춰져 있었고, 10층 상가에 1층이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또 횡단보도도 있었고, 저는 바로 이게 이제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협상을 통해서 분양가보다 좀 싸게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덜컥 매입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상가가. 상가는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잖아요. 싸진 1, 2억은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빌라 투자할 때는 막 사기만 하면, 막 낙찰만 받으면 막 사겠다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니까, 나 이러다가 진짜 재벌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자신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상가를 찾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상가가 공실인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샀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가장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죠.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잠깐 공실로 있었는데 이걸 계속 놀리기는 좀 아깝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주말에 가 있고 저녁에도 가보고 알바도 쓰고 여동생도 쓰고 해가지고, 지금이야 모든 유관기관에 들어가면 통계 자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굳이 내가 발로 뛰지 않아도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있는데, 이때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뭐 어떻게 되죠?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가가지고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유동인구 조사를 했어요. 여기가 비어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남자, 여자 해가지고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다니는지를 발을 정세를 체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술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문구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 30대 여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의외로 젊은 여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네? 그럼 여기서 그냥 저렴한 옷 같은 거를 그냥 잠깐 갖다가 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 부동산을 탐문을 해보니까, 시청이 있으니까 주변에 업소 아가씨들도 많이 산대. 그래갖고 얄딱부리한 것들 갖다 팔면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또 이제 여동생을 또 끌고 갔어요. 동대문에 무조건. 옷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단지 내가 산 상가가 망가질까봐 그런 일념 하에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동생을 끌고 동대문에 무조건 가서 제가 이런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저렴한 옷을 하나 팔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구매를 어디서 가서 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게 보는데 그때는 더 오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시더라고. 어디가 싸요, 뭐 아가씨도 아닌데 아줌마인데 어디가 싸요, 이걸 알려주시더라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저렴한 옷을 해다가 그냥 현수막만 하나 걸고 행거 몇 개 갖다 놓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됐을 것 같아? 이런 부정적으로 보인다니까. 제가 안 됐으면 이걸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옷이 막 수백 장씩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 주머니가, 여기 다 임시매장이니까 다 현금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머니가 막 이렇게 두둑해지고, 막 엄마 끌어들이고, 알바 끌어들이고, 막 여동생 끌어들이고, 온 집안 식구 다 끌어들여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장사를 해서, 내가 차라리 반은 그 사무실을 주고 반을 내가 그냥 가게를 할까, 이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계속 운영하기는 또 쉽진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몇 달 동안 그렇게 약간 이제 꿀 같은 그 매출을 좀 갖고 있었는데, 여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인근에 저 가게가 장사가 되게 잘 되는 데구나,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맞춰줬어요. 그래서 얼마에 맞춰줬냐면 3천에 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싼 것 같지만 이때가 2006년도인가 그래요. 2006년도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최초로 제가 상가를 통해서 월세 소득, 그러니까 수동 소득을 받게 된 때가 2006년도부터예요. 이때가 제가 30대 초 중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가를 통해서 제 친구들 중에서 최연소로 월세 받는 사람이 됐고 최연소로 상가를 소유한 건물 소유주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열심히 종잣돈을 모았고, 그 다음에 그 경매를 통했고, 그 다음에 상가까지 이제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가는 제가 이 계약서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이거를 썼을 때 그 감격을 제가 잊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는 상가도 또 이렇게 다른 데는 한 180, 170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는 200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것들도 얘기를 해드리면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때가 제가 뭐 한 2006년도니까 벌써 몇 년 전, 14년 전이죠. 이게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절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망하면 절대 안 돼. 이거 안 되면 나는 안 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면 얼음 땡!